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캐터필라와 월풀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와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주요 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만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에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유가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1% 내린 84달러 20센트에 끝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금융위기 당시 시티그룹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보유하게 된 시티그룹 주식 77억 주에 대한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최대 15억 주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의 1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주당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장 예상치인 39센트를 상당폭 상회했습니다. 독일은 그리스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믿을 만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다우가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우만 6거래일 연속 올랐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끝이 났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한 자릿수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풀과 캐터필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호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이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그 전에 연중 최고치로 3대 지수가 모두 마감한 것에 따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감장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장 시작은 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미국 증시는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된 캐터필라하고 월풀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장중 상승세를 탔고요.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그 미국 재무부에서 시티그룹 지분 일부 매각 계획 발표가 있었고 장 마감 후에 금융개혁 법안 상원 상정을 앞두고 은행업종 약세하고요. 그리고 8주 연속 상승 부담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다우는 강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해줬습니다. 네, 금융개혁법안 토론 또 이 관련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금융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시티그룹 매각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보고요. 먼저 실적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라와 월풀의 실적이 일단 공개가 됐는데 기업 실적은 모두 다 좋았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캐터필라는 세계 최대 건설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해줬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11% 감소한 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7분기 만에 전년 동기비 늘어난 분기 순이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를 기록해서요. 전문가 예상치 0.39달러보다 20% 이상 큰 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해줬습니다.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기존의 주당 2.5달러에서 주당 2.5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출액 전망치도 업계 예상치 366억 달러보다 높은 38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로 제시해 시장 기대치 이상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캐터필라 CEO 오웬스 최고 경영자는 이날 발표 성명에서요. 네. 경제 상황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이머징 개발도상국에서 개선 추이가 뚜렷하다. 이런 말을 해줬고 아울러 산업활동가 주문이 지난해보다 확실히 매우 높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경기회복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를 필요하면서 캐터필라는 4%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 건설업체 제조장비인 캐터필라의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7분기 만에 분기 순이익을 냈다라고 하셨는데요. 4% 급등을 했죠. 한데 세계 최대 가전업체는 월풀의 실적도 깜짝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10%나 장중에 급등을 했다면서요. 네,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비 20% 증가해서 4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1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5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 주당 1.24달러를 한 2배 이상 큰 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해줬습니다.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기존 주당 6.5달러에서 8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발표하면서 월풀은 10% 폭등 마감했습니다. 캐터필라나 월풀 모두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 주변 기업들로 상승세가
확산되지는 못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하락에 대한 어떤 밑에서의 방어적인 역할이나마 해주진 않았나 싶은데 이 두 가지 기업들 그러니까 월풀과 캐터필라는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을 공개를 한 것이었고요. 장이 끝난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괜찮았습니다. 예. 미국 2위 반도체 업체인데요. 네. 1분기 순이익은 6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1분기 주당 52센트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한 51센트 정도였었는데 소폭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치 31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3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비해서도 매출도 한 53% 정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들이 앞뒤로 다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다우만 안 밀리고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은행주가 부진했던 것이 이날 주가 혼조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금융개혁 법안 상정을 앞둔 표결이 또한 불확실성을 제공했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미 재무부에서 시티그룹에 관한 갖고 있었던 그 지분 매각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조금 충격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를 매각한다라는 것인가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77억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20% 정도, 15억 주 정도 지금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시티그룹이 한 5.1% 정도 좀 급락해서 마감했고요. 다른 은행 업종 골드만삭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도 한 2, 3%대 하락을 해주면서 은행 업종 전반적인 약세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이 좀 막혔었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재무부에서 개장 전 성명에서요. 시티그룹 보유 주식 77억 주 중에 한 15억 주 정도 가량 물량을 시장에서 꼭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네. 매각 자문서로는 모건 스탠리가 선정됐고요. 시티그룹 지분 15억 주를 재량적 권한을 부여해서 장중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티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때 정부에서 네. 시티그룹에 구제금융 공적 자금을 한 450억 달러 정도 제공해줬는데 그 연유로 지분을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매각건은 근데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지난 3월 달에도 좀 미국 재무부에서 한번 밝혀졌던 내용이라서 새삼스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시티그룹 27% 보유 중인데 올해 중에는 77억 주 전량을 좀 매각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할 당시 시티그룹 주가가 한 3.25달러 정도였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가 급락을 해서 4.61달러 마감을 우와, 해줬거든요. 예.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한 45% 정도 짭짤한. 상당한 좀 매각 차익을 좀 예. 기록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정부야 좋겠지만은 시장에 어떤 수급 충격은 없겠습니까? 일단 단기 충격은 좀 있겠죠. 일단 만만치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 네. 단기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시티그룹도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때 네. 어닝스 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해줬고요. 실적 호조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기 때문에 수급 부담으로 주가가 충격을 받을 때 물량을 받으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일회성 충격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다 할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연중 최고치로 3대 지수가 모두 마감을 했었던 뉴욕 증시. 그러나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약간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빠지진 또 않은 그런 장에서 그 전일 마감까지만 보면은 분위기는 정말 한없이 좋았던 그야말로 견조한 모습의 뉴욕 증시인데 이럴 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20년 만에 가장 싸다는 그런 전문가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싸다고요, 20년 만에. 네. 가장 이렇게 많이 싸다고, 올랐는데. 발표를 해줬네요. 네. 미국 시장이 지난주까지 2월 초부터 한 8주 연속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싸다는 발표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기업들의 어닝스 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급속히 좀 상향이 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S&P 500 기업들의 올해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시장에서는 PER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현재 한 1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199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로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미국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6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14배니까 여전히 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전문가들의 기업 실적 전망치를 집계 한번 해보면요. S&P 500 기업들의 올해 예상 평균 순이익은 주당 한 85.9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2007년 9월 달 그때 당시 예상 평균 수익이 한 89.9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9달러면 그때 당시 2007년 9월 달 당시 다우지수가 14,000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200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예상치 계리율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다우지수만 놓고 보면 계리율이 한 20% 가까이 좀 발생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에 못 미쳐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네. 뭐 연중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가장 싸다 뭐 이런 좀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표 자체로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실적이 또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년 만에 가장 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럽이 일제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약발도 별로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장장 한 3, 4개월여를 끌고 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리스 이야기는 뭐 전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 쪽에 뭐 디폴트를 가더라도 이제 뭐 다 예견된 일이니까 네. 요즘은 좀 그리스 이슈가 뭐 그렇게 뭐 시장에 크게 뭐 약발이 먹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유럽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영국이 한 0.5%, 독일, 프랑스 각각 한 1.1% 정도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이슈로는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강산주 등 자원개발 업종 상승이 두각을 나타내셨고요. 네. 최근 그리스 문제하고 뭐 아이슬란드 하산 폭발 영향으로 조금 낙폭이 컸었던 은행 업종하고 항공업종 반등 등으로 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독일 쪽에서 나온 얘기를 그래도 짚어보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가 유로존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하는 거 봐서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아니, 근데 원래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도와주기로 했죠. 네. 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독일이 가장 최대 주주입니다. 28%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300억 유로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독일이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담감 때문에 지원을 해주긴 해주되 그리스 이제 좀 재정 감축이라든지 구체적인 좀 확정 방안이 나와야 그때 이제 좀 지원해주겠다. 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 좀 그리스 쪽에 좀 압박을 좀 가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다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자 유로가 다시금 밀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는데요. 상품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가는 달러 강세 네. 영향 때문에 1.1% 하락해서 84.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뭐 하락 이유로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리스 정부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네. 그리스 불확실성 우려감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상품 시장 약세를 가져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이렇다 할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는 또 지표 하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스케줄도 조금 챙겨봐야 될 텐데 오늘 밤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지표 중심으로요. 네, 일단 경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52.5에서 53.5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인 FOMC 금리 결정회의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방기금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28일 날 둘째 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9일 날 아침에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MBS 매각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추가로 지금까지 매입했던 금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 부분부터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계속 좀 예고편을 날려왔었는데 MBS 매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시점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급은 분명히 좀 해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뭐 지난달에는 재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좀 긴축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좀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런 유동성 자금을 좀 해소하는 그런 네. 긴축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뭐 지금 현재 뭐 금리는 제로 금리를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준에서는 뭐 주택 시장 침체하고요. 그리고 10%대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지금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보유 자산을 팔아가지고 긴축 정책을 펴는 논의는 좀 활발히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말에 벤 버냉키 의장이 MBS 매입 종료 선언 발표를 하면서 네. 동시에 FRB 목표는 자산을 1조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MBS 매각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FRB는 지난 모기지 사태 때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한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약 한 1조 2천억 달러 천문학적 자금을 좀 MBS 쪽에 많이 투입을 해줬거든요. 네, 사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준 지금 현재 대차 대조표상 자산이 한 2조 3,8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몸집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네. 버냉키 말대로 하면 지금 1조 달러 이하로 좀 낮춰야 되니까 네, 반 이상을 최소한 줄여야 되네요. 1조 3천억 달러 이상 몸집을 좀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뭐 MBS 매각 방법하고 시점에 관해서 활발히 좀 논의는 있을 예정인데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 주택시장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MBS를 매각하면 지금 모기지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회복에 좀 이제 지금 막 회복하려고 그렇죠. 하는 단계인데 지금 찬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만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뭐 논의만 하되 하반기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의 주요 일정들 뭐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간밤에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될 실적 관련 스케줄도 좀 챙겨볼 텐데 월풀 그리고 캐터필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까지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까? 오늘도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 좀 주요 기업으로 눈여겨볼 만한 게 뭐 한국에서는 포스트잇. 3M이군요. 그렇죠. 네. 예, 3M 있고요. 예. 미국의 뭐 최대 화학회사 듀퐁. 그리고 뭐 자동차 업체 포드 정도가 좀 눈여겨볼 만한 주요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3M은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한 0.81달러 정도 됐었는데 1.21달러 정도로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듀퐁 역시 0.54달러에서 1.06달러 정도 2배 가까이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포드 역시 뭐 전년 동기 0.75달러 정도 적자였었는데 0.31달러 흑자를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뭐 발표될 주요 기업들 역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종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연고점을 다시 썼던 뉴욕 증시는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어제 또 연고점을 쓰면서 175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문가 통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여겨졌었던 175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1800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1800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지난달 3월 달까지 해서 4월 달에 고점이 대부분 증권사 쪽에서 한 1750포인트를 예측하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미 그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1800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지금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지금 긍정적인 상황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1800에 대한 기대치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만 되지 않는다면은 1800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철원 대리님처럼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좀 확대해라 쪽으로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도 있는가 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놓게 되는 30일 정도가 분기점이 돼서 조금은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감이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시장이 강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가격 조정이 한 번은 나오겠죠. 네. 나오면서 장이 갈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치를 좀 살펴보시면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은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오면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왔을 경우는 네. 그 종목들이 빠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지수도 조금씩 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시장 기대치만큼의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 증시 루머 그런 격언이 있듯이 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종목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필두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을 지금 계속 높여와서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적 네. 시즌이 마감이 되면서 만약에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시장이 약간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는 두고는 있지만 그런 가격 조정이 견조하게 잘 시장에서는 소화가 될 것 같고 그럼 5월까지 넉넉히 봐서 1800 가능하다는 예, 5월까지 봐서 한 1800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저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잘 체크하시면서 장을 네.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IT 업종들이 지금 이문화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1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예. 수출 관련주들 특히 아직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며칠째 지금 가격들이 좀 올라가지 못하고 네, 있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기,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사상 최고가.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만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을 나왔거든요. 네. 지금 IT 업종들도 지금 이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분화를 가르는 건 뭔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 변수에 따라서 수출이 좀 치중이 되는 업종들은 약간 부담이 좀 되는 반면 2차 후방 업종에 있는 1차 산업의 공급책 역할을 하고 있는 후방 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가격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장이 예. 오면서 안 오른 건 아닌데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지금 최근에 덜 올랐다는. 덜 올라가는 예. 느낌이 좀 나는 게 시장 참여자분들이 조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너무 답답하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장이 뭐 분위기가 꺾이는 것 같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종목이 순환매를 가면서 지수를 천천히 올리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안 간다고 가는 거 뭐 따라 갈아타기보다는 같은 IT 업종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매세가 좀 유입이 되게 되면 다시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그런 네. 시장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되긴 됩니다. 이런 삼성전자, 뭐 LG전자, 하이닉스가 IT 내부적으로도 환율의 노출 정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약간 덜 간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한 5월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1800까지도 가능하다 하셨고 사실 삼성전자, LG전자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 전이라는 약간의 특수성도 안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환율에 좀 노출이 덜 된 그런 종목 쪽으로 붙을 것인지 IT 내에서 말이죠. 아니면 조금 아직은 덜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온다면 이 종목도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붙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빨리, 내가 가진 종목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빨리 가는 쪽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후방산업에 있는 좀 대형주들 말고 수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대형주들 말고 내수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아직 안 사시고 이제 뭘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가시는 게 가는 종목에. 예, 가는 네. 종목으로 가시는 게 수익률을 찾기에는 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쪽으로 좀 넘어가야지 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하실 것 같으신데 네. 절대 그건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갔는데 만약에 끝물을 잘못 타서 네. 좀 내려와 버리고 내 종목이 또 올라가는 종목 체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예. 상대적 박탈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좀 가지고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확률상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출연을 하셔서요. KB금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은행주, 요 금융 섹터들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나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공모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지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시 뭐 금융 섹터 혹은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뭐 은행 쪽은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도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되면 네. 펀드 운용 쪽이나 해외 뭐 자산 운용 쪽에서 보시게 되면 보험업종 비중 내에서 삼성생명을 꼭 비중을 실어가야 되는 의무적인 비중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주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삼성생명 비중을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 예, 포트폴리오 예. 조정상에서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주들은 오히려 좀 삼성생명이 상장이 되고 나면 좀 더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판단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삼성생명이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보험업종의 시장에서 잠깐씩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네, 부분들이 같이. 예, 보험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게끔 호기심을 좀 끌어들이고는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너무 동조해서 가시기 말고 차라리 보험주로 사실 거면 삼성생명 공모주를 차라리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게 어렵단 말이죠. 예, 삼성생명을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괜히 아니면은 보험보다는 은행주가 낫다. 예, 보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개선 폭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이 은행 업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보험주를 굳이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업종 중에서는 은행주를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 저희가 IT주 뭐 환율에도 뭐 좀 강하다, 사상 최고가까지 내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환율에 사실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T 전체 섹터보다도 자동차 쪽인데 좀 신기한 것은요. 바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환율 조금만 내려가면은 좀 많이 빠졌네 싶으면 바로 현대차가 빠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는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악재가 악재로 지금 여겨지지 않는 시장 분위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3만 이상 최근에 지금 뭐 강세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보시면은 현대차가 환율이 지금 뭐 1,110원대인가 내려왔다 그래서 한 8,000원인가 빠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때는 환율 빠졌다고
뭐 현대차가 그렇게 빠졌었는데 예. 그때보다 환율이 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그때보다 훨씬 15,000원 한 10%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악재로 반영이 되려면 시장이 불안해야지 악재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는 악재가 그렇게 악재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시장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들이 사주면은 시장 간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 물론 악재가 돼서 시장이 잠깐 출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 악재는 그렇게 리스크로 작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시에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는 뭐 사상 최고가, 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 차트 보면 우상향하는 차트인데 기아차는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살짝 오히려 눌렸다가 아직까지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종목들이 바로바로 가면 좋은데 가격 조정 안 사신 분들에게 사실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예,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을 형성해주면서 그동안에 언제 사나 기다렸던 분들한테 예. 기회를 주는 타이밍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거 오늘 제가 기아차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기아차 같은 거 환율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기아차를 한번 사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26,350원 나왔는데 네. 매수가는 한 26,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네. 지금 아직 전 고점을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06년도에 한 28,000원대 목표가 목표 가격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28,5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한 24,000원 정도 깨지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바닥을 찍었던 게 한 24,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24,000원 깨졌을 시에는 손절을 좀 하시라고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수급은 어떤지 간단하게 수급 얘기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저 외국인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었었는데, 요 며칠간은 기아차에 대해서는 약간 외국인들은 좀 매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네. 그동안에 꾸준히 기아차 연속 매도를 해왔던 기간 쪽에서 한 4일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추가 상승 탄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기아차를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6곳에서 총 5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민간 분양 주택은 16,000가구 정도인데요. 민간 분양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3,500여 가구가 포함돼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제 의사의 반의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재 대상은 일반 개인에 대한 꺾기까지 모두 포함될 예정인데요. 은행의 꺾기에 대해 기관 주의라든가 경고 외에 이렇게 과태료 등을 직접 부과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3개월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5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즉 BSI 전망치는 3개월 연속 110을 넘기고 있는데요. 수출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려 19년간의 공사 끝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료돼서 오늘 일반인들에게 드디어 공개되는 준공식이 열립니다. 총 길이가 34km에 육박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하는데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도 깊은 난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이르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하겠습니다. 칠레 등 미주 소비자 10명 중 4명, 또 스페인 등 유럽인 10명 중 3명은 우리 브랜드 삼성을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조사 결과인데요. 코트라의 해외 소비자 설문 통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앤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주택의 물량과 또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5만 7천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이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6곳 지구는 뭐 그대로 있고요. 서울 네. 4곡 지구와 3곡 지구, 또 이 부천의 옥길 지구, 시흥의 은계 지구, 구리 갈매 지구, 남양주 진건 지구 이렇게 이 6곳에서 총 5만 7천 가구가 건설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72%에 해당되는 4만 1천 가구가 바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인 공공 임대 아파트로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이제 1만 6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분양 주택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3,500가구가 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이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민간 중소형 주택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초에 이 2차 지구 사전 예약 물량을 받는데요. 사전 예약을 받는 총 규모가 18,500가구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10년 분할 임대 4천여 가구가 바로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그만큼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지 이 부분에 이제 쏠려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60%,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약 80% 정도의 이제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이제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변 시세보다는 분명히 저렴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 수요자들의 이제 욕구를 분명히 또 이제 한번 자극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강남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3.3평방미터당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이 최고 1,250만 원 선에 이제 분양이 될 것 같고요.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최고 1,340만 원 정도로 현재 분양가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 나머지 수도권 4개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약 750만 원에서 850만 원대, 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한 820만 원에서 최고 990만 원 선으로 현재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소식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네. 2차 보금자리 주택 6곳 4달 한 18,500가구의 사전 예약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금자리 주택은 지구별로 각각 특색 있게 개발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뭐 보금자리 주택도 그렇고 그 전에 뭐 택지 개발지구 대부분들이 이제 뭐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만 너무 늘어났다, 이러한 좀 비판들을 계속적으로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 이제 수도권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비판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이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개발을 하겠다는 점이 또 어제 발표 내용에서 이제 주목을 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이 지역별 입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 지구별로 뭐 한옥 스타일 단지라든지 또 생태 전원 단지 등 좀 특색 있게 개발된다는 점이 이제 과거와는 조금 이 차별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단지 규모가 약 100만 평방미터 이상인 이 부천 옥길 지구와 또 시흥 은계 지구, 또 남양주 진건 지구 등 이 강남권을 제외한 4개 지구에서는 총 5,103억 원을 투입하는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부천 옥길 지구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중심 가로에 상가와 같은 이 생활 편의 시설을 좀 배치를 해서 이른바 생활 가로를 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 사업을 또 통해서 간선도로를 새로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좀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이제 함께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시흥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총 약 1,24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인근 도심과 연계하는 도로망을 갖추면서 또 주변에 저수지와 하천, 녹지와 연계된 이 생태 전원 도시로 또 꾸며진다고 합니다. 또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릉과 또 연계를 해서 이 훼손지 복구 지역을 좀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또 인근 불롱에다가는 한옥 전통을 담은 공공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 돌담길과 같은 이른바 한 스타일의 단지로 좀 조성을 할 거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이제 관심이 쏠릴 부분이니까요. 이런 점들까지 좀 뭐 입주 전 또 이 청약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7일에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청약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연말부터 은행들의 이른바 꺾기 관행에 제대로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좀 넣을까 고심고심했었는데요. 과태료를 매길 것 같습니다. 최고 5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들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앞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악습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1억 원을 대출해주면은 뭐 그중에 한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예금에 다시 들게 하는 이른바 이제 꺾기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은행법 개정안에 바로 이 꺾기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이 은행업 감독 규정과 또 시행세 측에서 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꺾기 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개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제재하는 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또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네. 그렇게도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영업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 또 적발되면은 최고 5천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이제 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나 또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또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을 해서 부당하게 이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앞으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은행들이 이제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될 사항도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예금이나 대출을 광고할 때 지금까지는 뭐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또 언제 이자를 주는지 또 부수적인 혜택과 비용은 어떤지를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최고금리 7%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라 이 최고금리뿐만 아니라 평균금리 또 최저금리는 얼마가 되는지까지 앞으로 이제 광고에다가 삽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광고가 그만큼 또 이 은행들에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법안이 예정대로 이제 법사위를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이제 이번 달 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아마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이번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법안이 이제 국회 법사위에 통과하게 되면은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카드를 강제로 가입해야 된다라든가 펀드에 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꾸준하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업 경기 실사지수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벌써 3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조사 결과인데요. 이 업종별 매출액 순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5월 기업 경기 전망 실사지수를 전망치를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치가 113.4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110을 넘어선 수준인데요. 이렇게 이제 BSI 전망치가 3개월 연속 110을 넘어선 것이 2007년 이후로 지금 3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 이제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뭐니 해도 이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최근에 있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 또 경제연구소들이 따라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조정 등이 또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러한 좀 체감 경기를 좀 실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5월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 또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소비 심리가 자극되는 만큼 또 기업들의 기대 지수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6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뭐 과거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이 선거 특수도 계속적으로 또 기업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부문별로는 이제 내수와 수출 모두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뭐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또 서비스업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1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운송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아이슬란드 화산재 폭발 사건으로 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건설 경기 불황 여파로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좋아지는 것만큼 이제 소비자들 또 일반 서민들까지도 이러한 좀 체감 지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전북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식이 있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도 불렸었는데 1991년에 첫 삽을 뜨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뭐 새만금 방조제라고 하면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공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바로 이제 오늘 끝나고 준공식을 갔습니다. 길이만 해도 33.9km, 뭐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있는데요. 뭐 앞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1991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된 지 20년 만이고요. 계획이 세워진 게 1971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처음 나온 지 40년 만에 본격적으로 역사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공사가 난관인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환경 파괴 문제 또 용지 사용 문제 등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10년 가까이 또 크게 논란을 빚으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던 이런 아픔도 겪은 바가 있는데요. 이런 아픔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준공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새만금 내부 개발 이 기본 구상과 또 종합 실천 계획에 따라서 이 새만금은 복합적인 도시 또 이 명품 도시로 거듭나겠다. 이러한 구상을 현재 또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또 관광용지로까지 이제 개발이 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전진기지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새만금이 과연 어떻게 뻗어나갈지 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방조제 새만금 오늘 준공식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착공 19년 만에 빛을 보는 모습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조금 안타까운 조사 결과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 중에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우리 삼성 브랜드를 일본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코트라에서 나온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뭐 코트라에서 이제 간혹 시간에 이게 국가 브랜드 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뭐 이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섰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갈 길이 멀다는 점 바로 이 부분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이 응답자 25.9% 세계인의 25.9%가 일본 브랜드다라고 답했고 중국 브랜드라고 응답한 사람도 10%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이미지가 좋은 나라면 여전히 일본을 택하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예. 여전히 이제 세계인들의 이미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한 번 박힌 이미지는 바꾸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니가 일본 브랜드라고 응답한 대답이 83.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고 대답한 응답이 60%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와 삼성 브랜드 간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간의 연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또 정부와 이 민간이 힘을 합쳐서 그만큼 좀 국가 브랜드 이 향상 작업에 보다 더 이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은행주 하락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6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0포인트 조금 못 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캐터필라 1분기 실적에 안도감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리스의 영향력도 좀 주는 듯 했지만 결국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금융개혁 법안 토론 또 시티그룹의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가 우수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얘기는 출발 센정씨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